어제 광복절 경축식부터 군민 임명식까지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협치가 실종됐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표심 잡기 열기가 과열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과 정치권 쟁점 자세히 짚어봅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네, 어젯밤 광화문 광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 임명식이 열렸습니다. 국민 대표 80명이 이 대통령에게 직접 쓴 임명장을 건넸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곳에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또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이 국민 임명식,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 성격의 행사였는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국민의힘, 개혁신당 지도부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지층을 위한 정치 이벤트로 광복절 의미를 퇴색시켰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근본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왜 하죠? 광복절 행사는 충분히 의미 있고 해야 하는 행사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이 광복절 행사에 일종의 끼워넣기 상품으로 들어가야 하는 행사인가요? 우리가 음력생일, 양력생일 이렇게 있잖아요. 네. 한 사람이 음력생일을 또 하고 양력생일에 또 축하받으려고 하면 그거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요? 사실 그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6월 4일에 취임 선서식이 있었습니다. 예. 5,200만 대한국민 그 가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리하게 광복절 행사에 본인의 국민 임명식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자신의 취임식을 끼워 넣는 행위 자체가 저는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광복절 행사가 국민 통합 행사로 치러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권이든 야권이든 모두 다 국민 분열만 초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행사를 넣은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부는 이 비상계엄 내란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출범했습니다. 바로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취임식이 없었죠. 뭐 취임 선서만 했던 거고요. 같은 사례가 2017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치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이라는 것은 당선된 대통령을 그냥 축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대규모 외교사절단, 또 국민들 대표 등을 다 포함해서 새로운 정부의 출발을 알리고 그 세계 각국의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됐다. 그리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외교의 장을 만들고 하는 거죠. 이제 그걸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적어도 취임 선서를 통해서 임기는 시작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비상계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해서 안정적인 민주국가로 다시 가고 있다, 이런 거 알리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80주년 광복절이기 때문에 나라를 되찾은 광복절, 또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민주 헌정 질서를 다시 찾은 또 광복절, 이 의미를 더해서 국민들께서 그러한 출범한 정부에 어떤 요구를 하는 것,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국민 임명식의 내용으로 담아서 한 겁니다. 그걸 이 반쪽짜리다, 대관식이다, 자축연이다 이렇게 비하하는 쪽으로만 얘기하는데, 이런 말씀들이 오히려 광복절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이다. 그 현장에 가보셨으면 이런 말 하시지 못했을 겁니다. 네. 그 광화문 광장이 꽉 찼고요. 네. 거기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외국인들도 자리에 있었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출장을 마치고 바로 오는 등 재계 인사들 대부분 참석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반쪽 자리입니까? 국민의힘과 전직 대통령 두 분, 개혁신당만 빠진 네. 국민의 행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날 이 국민 임명식이 있기 전에 오전에는 광복절 경축식이 있었죠. 이 자리에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후에 여야 수장이 처음으로 조우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정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제가 준비한 그림을 보시면 정청래 대표가 들어서면서 일일이 악수를 건네고요. 이 김병기 원내대표와도 악수를 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일어나지 않았고 옆자리에 앉았지만 서로를 외면을 합니다. 저렇게 지금 쳐다보지도 않고 있죠. 송원석 비대위원장 당시 상황과 심경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바로 옆자리에 앉았는데 악수도 못했고 대화도 못했습니다. 그건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도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다. 대통령이 오늘 저녁 행사에도 좀 오시죠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관식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오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먼저 선수를 치기는 했죠. 앞서 악수도 사람하고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송원석 비대위원장 거기에 사람하고만 대화를 한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어요. 어찌됐든 서로를 파트너로 두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좀 협치의 물꼬를 틀 수가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말로는 협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대화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갓 뽑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람과만 악수한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 당을 굉장히 능멸하는 표현을 했던 거죠. 근데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눈빛을 안 보고도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최근에 보이는 정청래 대표의 언행은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반영된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포함해서 만찬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정도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게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니까 그런 식의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주의 정도는 줬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제기한 측, 그러니까 결자 해지 측면에서 본다면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발언이 과했다라는 점을 우리 당에 사과하고 어떤 식으로든 대화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치 복원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뒤에 국민이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뽑았던 사람도 국민인 것처럼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도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수조차 하지 못하겠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더 큰 정치인으로 가기 위한 정청래 대표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이쯤에서는 이제 결자해지 측면에서 본인의 발언이 과했다는 점을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정청래 대표는 검찰, 언론,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잇따라 출범을 하면서 강경 노선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원로들이 지나치면 안 된다 이렇게 뼈 있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거든요. 정 대표가 이런 의견도 받아들일까요? 네, 충분히 경청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또 의견을 듣겠다는 말씀도 그날 바로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우려의 목소리 잘 알고 있죠. 정청래 대표가 소위 강경, 개혁 노선을 표방하고 실제 정치 행보도 그렇게 해왔고 그런 부분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에게 효능감을 준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압도적으로 이번에 당대표에 선출이 된 거고요. 그렇다면 그런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개혁 정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제 그 과정에서 당의 원로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치의 복원, 협치의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 이건 원론적으로 당연한 얘기고, 네. 그런 부분을 추구할 겁니다. 다만 지금 이 국민의힘의 이 상황이 저런데 정청래 대표가 일방적으로 손을 내미는 것이 진정한 협치인가?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지난 3년 윤석열 정부 동안 협치와는 전혀 자리를 차지할 수 없었고요. 정치가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네.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영수회담 한 번만 했지 실제 단 한 번도 협치의 손을 내민 적이 없는 게 윤석열 정부였고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지금 여야가 바뀌었으니 여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고 협치를 해라.
뭐 그런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협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정치가 실종되고 협치가 간대 없이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만 행사하다 결국 비상계엄으로 이어진 정부에서 그걸 반성하고 국민을 위해서 같이 정치를 해보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윤 어게인 주장이 난무하고 그리고 반탄 세력을 주장하는 분들이 당권을 다시 잡을 분위기가 높은 상황에서 어떻게 협치가 가능한 건지 그걸 오히려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가능한 것이고 정책내 대표도 뭐 사람과 손을 안 잡겠다 이건 말씀하셨지만 정치적 수사인 것이지 이게 아무런 이 협치라든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하기에 따라서 다른 것이니 뭐 변화와 혁신의 좀 모습을 보이고 과거와 다른 정치를 보여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모습을 국민의힘이 보일지 그 얘기는 조금 뒤에 다뤄보도록 하고 저희가 지지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조사가 치러진 시기가요.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 발표 직후인데 조경호 부위원장님, 이 사면이 아무래도 좀 가장 큰 변수가 됐다고 봐야겠죠? 예, 실제 뭐 조사의 세부 내용을 보니 부정적 평가의 가장 높은 부분이 사면이었습니다. 사면은 뭐 정치인의 사면이 있을 때마다 국민적 비판이 많았고요. 정권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더라도 그걸 감당하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계속 상승 기조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일정 여론 지지를 뭐 일단 떨어지게 했긴 했지만 이후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이란가 외교적 성과 또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따라서 민생과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본격화하면 또 국민들은 그에 대해서 합당한 평가를 해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엿새 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짚어봅니다. 김문수, 장동혁, 안철수, 조경태 당대표 후보들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주말을 맞아 표심 공략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있었던 합동연설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당이 내란 정당으로 몰려 해산 위기에 있는데도 내부 총질하고 계파 사업만 할 것입니까? 이제 투쟁의 깃발을 힘차게 들고 선명하게 이재명 정권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윤 어게인을 외치는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활을 외치는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외치는지 들어보셨습니까? 탄핵을 이야기하고 계몽령을 이야기하고 윤 어게인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나가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당이 펼쳐놓은 전장터에서 싸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계엄을 찬양하면서 보수정당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계엄의 망령과 결별해야 합니다. 극단의 망나니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재명의 내란 선동을 박살내고 지방선거에서 보수의 깃발을 꽂을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국민의힘의 일부 세력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윤 어게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배신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을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네, 지금 김문수 후보는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에 맞서서 농성을 벌이고 있고요. 장동혁 후보는 특검 사무실 앞에서 규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후보는 윤희숙 혁신위원장과 회동을 가졌고 안철수 후보는 당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 혁신파로 분류되는 조경태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당권을 잡기가 요원한 상황인데 오늘 페이스북에 진심을 담아서 단일화를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린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일화는 좀 요원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판세를 보십니까? 애초에 이번 그 당권 구도가 형성됐을 때 탄핵에 반대했던 분이 2명, 탄핵에 찬성했던 분이 2명. 지난 5월 3일에 우리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와 같은 구도가 형성됐죠. 처음만 하더라도 찬탄 1명, 반탄 1명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들을 했기 때문에 이 결선 투표에 올라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탄핵에 찬성했던 두 후보가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나타나는 조사만 놓고 본다면 결국 이런 구도 속에서는 탄핵에 반대했던 두 사람이 결선 투표에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 탄핵에 찬성했던 두 후보 간의 단일화 이 얘기는 애초에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또 당위성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 때처럼 탄탄과 반탄 한 명씩 올라가는 구도가 연출되는 것이 우리 당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변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늘 그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냈던데 상식적인 후보들이 연대와 희생을 해서 단일화해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의 이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과 찬탄을 했던 사람들 이게 1대1 구도로 가는 게 좋다라는 공감대는 계속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가 다소 어렵더라도 희생과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 나올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앞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전환길 대회였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이 전환길 시 장동혁 후보를 공개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전환길 그리고 찬탄 반탄 입장이 표심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탄핵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구도도 그렇고요. 전환길 변수는 탄핵 찬성과 반대의 종속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전환길 씨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환길 씨가 갖고 있는 득표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공교롭게도 우리 당내에 당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궤를 많이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대 포장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기현 부회장님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전당대회 이후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정치 복원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반탄파가 우세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좀 여야 대화는 좀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갈등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죠. 그 지도부가 구성된다고 해서 바로 대화 재개가 어렵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들을 보면 일방적으로 협치를 하라는 요구만 할 뿐이지 협치를 하기 위한 자신들의 노력 그리고 국민의힘의 노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탄핵 반대 입장 또 한편에서는 윤 어게인을 외치는 지지자들 당원들의 지지를 통해서 지금 당권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당대표가 선출이 된다고 하면 대화가 사실상 어렵죠. 계속적으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와 싸우겠다 이 입장만 갖고 나올 텐데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당장의 어떤 민생 과제라든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의 이 장을 열어놓고 정치적 공방도 하는 것인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정치적 슬로건 내용들 지금 주요 당권 가능성이 높은 분들의 메시지를 보면 대화하겠다는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의 입장을 그대로 갖고 그분들 중에 당대표가 나온다고 하면 또 상당 기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적 상황은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또 특검이 만든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치의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특검 사실 과거 정부에서 정치 검찰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는 특검이 우리 당원에 대한 당원 명부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죠.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전혀 대화의 상대로 우리 당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연출되는 것이 우리 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더 강경한 목소리로 선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환경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의 이 극단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불구대천식으로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정치적 현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김건희 씨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특검에 구속이 됐습니다. 증거인멸 염려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구속영장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증거인멸 우려는 당연한 거고요. 더 크게는 도주 우려가 있습니다. 그 탄핵이 가결된 직후
4월 20일에 갑자기 출국을 합니다. 네. 그건 도주의 문제였죠. 그 시점은 또 어떤 시점이었냐면 탄핵이 가결된 후에 조기 대선 일정이 이제 가시화되고 소위 말하는 김건희 특검법 등이 재발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급하게 도피를 한 거죠. 도주 우려까지 있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당연한데 핵심은 지금 김혜성 씨가 받고 있는 횡령의 의혹이 결국 어디로 흘렀느냐.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이겠죠. 그 횡령금이 일단 IMS 모빌리티에서 본인의 차명 회사 쪽으로 그 구주를 매매하는 방식으로 흘러갔고 그 돈이 다시 대여하는 방식으로 IMS 모빌리티 쪽으로 갔다는 것인데 이제 그 부분에서 아마 특검은 계좌 압수수색이라든가 다른 어떤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김혜성 씨에 대한 조사는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실제 특검이 관련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해내느냐 관련된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느냐 그게 이제 김혜성의 진술로 뒷받침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오는 18일 특검 소환 조사에 출석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 김혜성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서 투자를 유도한 거 아니냐. 결국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적으로는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비정상적인 투자였습니다. 당시 IMS 모빌리티는 누적 적자가 340억 가까운 곳이어서요. 정상적인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카카오라든가 효성 계열사, 한국증권투자금융 이게 실제 공기업에 가까운 증권기관인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합니다. 이게 과연 그 IMS 모빌리티라는 회사의 잠재 가치라든가 가능성 이 투자 이익을 보고 한 투자 그렇게 볼 수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우연인지 당시 이 투자를 한 회사들은 검찰 수사라든가 관련된 현안들이 있었던 회사들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기대하고 보험성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투자 과정에 김건희 여사 측이 관여돼 있는지가 이 수사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혜성 씨가 구속된 것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고 네. 도주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IMS 모빌리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내 급여를 허위로 줬다든가 허위 용역비를 했던 그러니까 횡령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지금 IMS 모빌리티에 투자를 했었던 기업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HS 효성이나 카카오 모빌리티가 왜 IMS 모빌리티에 그러면 투자를 했는가 이 부분이 그 관심이 집중될 텐데 저는 권력 주변에는 항상 권력을 이용해서 호위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혜성 씨 본인은 2018년 이후에 이 김건희 여사와 상당히 거리가 멀어졌다고는 하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김혜성 씨가 김건희 여사와 어떤 권력과 관계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고 보기 때문에 투자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김건희 여사 또는 김건희 여사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용인했었던 것인지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의원은 그동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는데 입장을 바꾼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그 핸드폰이 보좌관 핸드폰이라고. 네, 맞습니다. 보좌관 핸드폰 사용하신 이유를 나중에 이제 조사하면 밝혀지니까. 보좌관 폰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제 썼던 핸드폰이요. 저희 입장은 다 올린 그대로 학습. 얘라는 게 주식 거래할 때 쓴 게 보좌관 폰이고 의원님 폰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경위를 간단히 한번 설명을 아니. 나중에 밝힐게요. 조사에서 어떤 부분 주로 소명하셨어요? 나중에 제 입장문 차명 거래 아니라는 입장을 지금도 가지십니까? 성실하게 조사 받았습니다. 국민의 하여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하여튼 그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리고 오늘 조사도 성실히 받았고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보좌진 휴대전화라는 입장은 여전히 같으십니까?
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과 보좌관 차모 씨가 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줄곧 이 차명거래는 없었다 이렇게 이 의원 의혹을 부인해 왔는데 조사 과정에서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 그 개그 프로그램 중에 개그 콘서트라는 게 인기였잖아요. 네. 여기 개그맨 황현희 씨가 한 코너 중에 유행어가 있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와. 네. 근데 사실 이거는요, 굉장히 간단한 수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디지털 포렌식 한 번만 하면 매매 내역이 어땠는지,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그리고 매매를 위해서 본인 인증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 그 조사하면 안 나올 수가 없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춘석 의원이 아무리 변호사 출신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그럴듯한 해명을 가지고 경찰 조사에 응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들이 다 이춘석 의원의 차명 거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이상 본인이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연출됐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춘석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 이 혐의는 부인을 한 걸로 알려졌거든요. 본인은 부인을 하지만 이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 있을까요? 뭐 일단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 자본시장법상의 미공개 정보 취득 관련된 범죄 사실은 저렇게 우연히 그렇게 보이는 어떤 정황과 상황만으로 성립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실제 이 그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자, 제공한 자 등등 이 범죄 성립 요건이 좀 까다로운 편이어서요. 국정기획원의 그 경제분과장이었기 때문에 당시 죄송합니다. 그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 선정되는지를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이제 그게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별개로 하고 자본시장법상의 미공개 정보 취득에 관련된 범죄 혐의 사실이 바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이춘석 의원은 이제 그런 부분을 법리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른 부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